하제소프트와 함께하는 USB 너 모니. 안녕하세요. 저는 하제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USB 통신 속도별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저희 하제소프트 홈페이지에 있는 USB e북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1부, 2부, 3부를 교재로 삼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훨씬 아마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USB 통신 속도별 특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북과 함께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러가지 책들이 있지만 특히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개발을 할 당시에 주로 고민이 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 또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북을 꼭 참조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우 스피드, 풀 스피드, 그리고 하이 스피드, 슈퍼 스피드, 이렇게 네 가지의 속도의 각각의 차이점, 특히 파이층 위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차이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은 아주 좀 어려운 내용들이 될 텐데 어느 정도 3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USB가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든지 좀 깊숙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장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과 관련돼서 많이들 하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USB 3.0이 슈퍼스피드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계속된 얘기지만 USB 3.0 스펙은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자체가 버전업이 됐다는 뜻이죠. USB 3.0 스펙에는 다양한 속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스피드라는 속도는 USB 2.0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3.0은 슈퍼스피드다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슈퍼스피드는 3.0에서 포함된 가장 빠른 속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에서 소개하는 하이스피드, 풀스피드, 로우스피드도 역시 3.0에 포함되는 속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슈퍼스피드가 양방향 통신인가요? 양방향 특히 동시 통신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이전의 통신과 다르게 슈퍼스피드는 양방향 동시 통신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전에서 이렇게 양방향 동시 특징을 통신의 특징을 충분히 살리는 프로토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프로토콜 자체가 거의 단방향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단방향 통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양방향 동시 통신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려고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식 디스크 매스 스토리지 프로토콜에서 기존의 BOT와 같은 단방향 프로토콜을 개선한 양방향 프로토콜을 최대한 살리는 UASP와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스크는 훨씬 빠른 그런 속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슈퍼스피드를 지원하는 이동식 디스크들 우리가 살펴볼 때 슈퍼스피드라고 하지만, 즉 슈퍼스피드 속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BOT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빠른 단방향 통신, 우리가 하이스피드를 사용하는 빠른 단방향 통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슈퍼스피드를 써서 양방향 통신을 풀로 사용하는 그런 이동식 디스크 프로토콜은 UASP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식 디스크를 볼 때 이 이동식 디스크가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엔드포인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우리가 컨트롤, 인터럽트, 벌크, 그리고 아이소크로너스 네 가지의 종류가 있죠. 이 각각의 엔드포인트들이 로우 스피드부터 슈퍼 스피드까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패켓의 데이터 사이즈가 이렇게 스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고대역 전송을 제외한 일반적인 전송의 경우만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로우 스피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USB 엔드포인트가 컨트롤 엔드포인트다 그러면 8바이트로 고정된 그런 패킷의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패킷당 8바이트 이상은 보낼 수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풀스피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8, 16, 32 그리고 64바이트에 이렇게 고정된 4가지 형태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 패킷 안에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통신 속도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로우 스피드에서는 벌크 통신과 그리고 아이소크로너스 통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 스피드에서 벌크 통신은 512바이트의 데이터 패킷을 가질 수 있지만 인터럽트 전송과 그리고 아이소크로너스 전송은 최대 1024바이트까지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슈퍼스피드에서 우리가 컨트롤 전송을 할 때는 데이터 사이즈가 512바이트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스피드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로우 스피드는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Keep Alive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패킷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USB는 일정한 시간 동안 호스트가 그 어떤 패킷도 디바이스로 보내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자연스럽게 서스펜드라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USB가 서스펜드가 되면 실제로 호스트로부터 끌었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통신을 안 하다 보니까 호스트로부터 끌었을 수 있는 전력에 있어서 아주 작은 양의 전력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실제로 USB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사용하는 전력을 낮춰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그런 모드가 우리가 서스펜드라고 합니다. 즉 장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때, 그렇다고 끊어진 것처럼 하고 싶진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서스펜드라고 하는데, USB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그 어떤 패킷을 보내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자연스럽게 서스펜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보시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1ms마다 이와 같은 패킷들을 전송하고 있죠. 자, 1ms마다 이런 패킷을 보내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보내지 않고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 패킷을 보내지 않으면 디바이스가 서스펜드 되기 때문에 호스트에서는 디바이스가 서스펜드 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매 미리세컨드마다 쉬지 않고 Keep Alive라는 패킷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로우 스피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패킷들이 되겠습니다. 자, 풀 스피드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울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풀 스피드에서 데이터 패킷의 사이즈에 따라 트랜잭션 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로 풀 스피드로 연결되었을 때 호스트에서 셋업 패킷을 던졌습니다. 이 셋업 패킷은 현재 getDescriptor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getDescriptor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셋업 패킷을 디바이스가 받게 되면은 디바이스에서는 그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8바이트의 데이터를 올려줬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풀스피드는 8바이트, 16바이트, 32바이트, 그리고 64바이트 4가지 경우에 컨트롤 전송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USB 호스트에서는 이 중에 어떤 패킷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8바이트를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8바이트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호스트가 파악을 해보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는 실제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헥사로 12바이트, 즉 18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8바이트만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는
나머지 데이터를 더 읽고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읽겠다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보시는 이 get descriptor는 위에 있는 get descriptor와 좀 다르게 아래쪽에 트랜잭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한 번에 in 트랜잭션으로 데이터 한 바이트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는 in 트랜잭션을 총 3번을 거쳐서 8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2바이트 이렇게 해서 총 18바이트, 헥사로 12바이트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다 읽어드릴 때까지 이렇게 트랜잭션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온전하게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트랜스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용자는 위에서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8바이트 읽은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18바이트를 읽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읽게 되는 행동은 하나지만, 한 번의 행동이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실제로 수반하는, 따라오게 되는 트랜잭션의 수는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트랜스퍼인 getDescriptor, 이와 같은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USB 풀스피드에서는 총 5번에 걸쳐서 트랜잭션을 수행해야만 이 getDescriptor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 패킷 사이즈가 8바이트인 것으로 현재 결정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의 7번째 오프셋을 보시면 bmax 패킷 사이즈 0라는 필드가 있죠. 여기에 지금 값이 8이라고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컨트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8바이트를 주겠다라는 의사를 디바이스가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호스트에서는 데이터를 18바이트를 읽고 싶을 때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에 걸쳐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풀스피드 역시 서스펜드에 진입하는 걸 막고 싶을 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로스피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이 그냥 keep alive라고 하는 특별한 패킷을 보냈지만, 풀스피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 1ms마다 SOF, 우리가 start of frame이라고 하는 특별한 패킷을 디바이스 측으로 전송하게 되죠. 이와 같은 패킷을 전송하면 이 패킷을 받으면 디바이스는 서스펜드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깨어있게 되는 거죠. 로스피드와 풀스피드는 사실 시그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로스피드는 낮은 속도, 풀스피드는 뭔가 완전한 속도, 꽉 찬 속도,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로스피드나 풀스피드는 같은 레이어 안에서, 대역폭 안에서 서로 다른 통신 속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그 그림 자체를 보시면 D 플러스 D 마이너스에 대한 이 차등 신호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의 차등 신호는 보시는 것처럼 낮은 전압, 높은 전압, 그리고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이렇게 교차로 본다면 모두 4가지의 경우가 존재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쵸? 그 다음에 넷, 맞죠? 자, 이렇게 4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각각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자, 둘 다 만약에 차등 신호가 떨어졌을 때를 SE0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 다 올라왔을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서로 어긋나서 만약에 D 플러스가 하이 상태고 D 마이너스가 로우 상태로 떨어진 거를 디퍼런셜 1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D 플러스가 떨어지고 D 마이너스가 하이 상태로 올라간 것을 디퍼런셜 0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용어는 고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SE0, 그 다음에 디퍼런셜 1, 디퍼런셜 0. 자, 그런데 풀스피드와 로우스피드는 각각 이들의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반대입니다. 자, 로우스피드와 풀스피드에서는 SE0는 동일하게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E0. 그런데 디퍼런셜 1과 디퍼런셜 0를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로우스피드에서는 이와 같이 디퍼런셜 1의 상태, 즉 D 플러스가 하이고 D 마이너스가 로인 상태를 데이터 K 상태라고 하고, 반면에 풀스피드에서는 이런 상태를 데이터 J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디퍼런스를 0인 상태, 즉 D 플러스가 로우고 D 마이너스가 하이인 상태, 이 상태를 로우 스피드에서는 데이터 J 상태, 그리고 풀 스피드에서는 데이터 K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K 상태와 J 상태만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와 같은 모습처럼 마치 사람의 눈처럼 어떤 깜빡깜빡거렸을 때 나타나는 형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I라고 하죠. 눈동자와 비슷해서 I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통신이 바야흐로 USB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SB 파이층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D 플러스 D 마이너스의 이런 차등 신호를 적당한 시리얼 데이터 신호로 변환해서 USB 프로토콜에 실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그널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보면서 시그널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보는데, 자, 보시는 이 첫 번째 디스커넥트 상태, 즉 USB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E0 상태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USB가 호스트에 연결이 되면 데이터 J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J 상태는 앞에서 보셨던처럼 만약에 로우 스피드면 이와 같은 상태, 풀 스피드면은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J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상태는 커넥티드 상태와 아이들 상태는 같은 상태로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된 뒤에 아이들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자, 만약에 다시 SE0 상태를 또 만났다. 즉 SE0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의 이 차등 신호가 떨어지는 경우죠. 낮은 전압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SE0를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는 그런 신호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리셋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셋과 디스커넥트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리셋을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처음 상태를 우리가 리셋이다 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셋이 들어간 상태 뒤에 다시 데이터 J 상태, 그리고 그 뒤에 싱크라고 하는 데이터 패킷의 앞에 헤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순수한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고, 마지막 패킷의 마지막 EOP, 엔드 오브 패킷이라는 패킷이 따라올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패킷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J 상태. 결국 USB 통신은 J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즉 아이들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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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라는 싱크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어떤 J와 K의 변화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의 SE0 상태를 유지하다가 J를 줌으로써 다시 아이들로 빠지게 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USB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그림은 우리가 서스펜디드 아이들과 아이들의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 아이들과 서스펜디드 아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박스를 좀 크게 그리고 좀 이렇게 작게 그렸죠. 이건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전류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아이들 상태와 다르게 서스펜디드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USB는 더 이상 2.5mA 이상의 전류를 끌어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서스펜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많이 끌어쓸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신호, 즉 리줌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즉 아이들의 상태에서 서스펜드 된 아이들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이들로 오기 위해서는 리줌이라고 하는 신호가 필요하고, 리줌은 호스트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디바이스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리줌을 요청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리모트 웨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그널 변복조입니다. 자, 시그널 변복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이 프로토콜은 NRZI 인코딩 알고리즘을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즉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슈퍼스피드와 같은 이런 좀 빠른 통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은 0000000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 비트열을 어떻게 우리가 인코딩을 할 거냐,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0000001이라고 하는 이 BTR을 우리가 차등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처음 시작을 J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0이죠. 자, 0은 상태를 바꾼다, 토글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즉 만약에 처음 상태가 J였으면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0을 만나는 순간 토글합니다. J를 K로. 그죠? 그래서 K가 나타나는 겁니다. K. 그 다음에 또 0을 만났죠? 또 K를 J로. 또 J. 또 0을 만났죠? J를 K로. K. 이렇게 우리가 KJ, K까지 이렇게 토글한 뒤에 그 다음 데이터가 1이잖아요. 1은 토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땐 토글하지 않는다. 즉 K 상태면 그대로 K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순서대로 보자면 00000001은 자, KK 이와 같은 신호열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싱크 신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패킷의 앞에 있는 싱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8비트의 이런 신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이스피드입니다. 자, 하이스피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먼저 첫 번째로 고대역폭 인터럽트 전송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 인터럽트 전송도 있지만 하이스피드의 일반 인터럽트 전송은 매 시간대마다 정해진 시간대마다 하나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는 한 번의 데이터 읽기 즉 인 토큰을 한 번 던져서 데이터를 한 번 읽어오면 그것으로 그 시간은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역폭 인터럽트 전송이라는 것은 최대 3개까지 즉 하나의 프레임 안에 이렇게 그림처럼 3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고대역폭 인터럽트 전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역폭 인터럽트 전송을 쓴다 그러면 하이스피드는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하나의 마이크로 프레임, 실제로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데이터를 총 3072바이트만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대역폭 인터럽트 전송을 하려면 당연히 호스트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디바이스도 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만 이런 기능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마이크로 프레임 또는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는 한 번의 인 토큰과 그에 따라 데이터가 한 번만 올라오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스피드에서 우리가 서스펜드에 진입하는 걸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풀스피드에서 배웠던 바로 그 SOF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주기를 보시면 풀스피드에서는 1ms마다 이 SOF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이스피드에서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 1ms가 아니고 자, 125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125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한 번씩 SOF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보이시는 이 패킷은 하나씩 보내는 걸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SOF만 여러 번 보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 번 77,374번째 패킷부터 85,359번째 패킷까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SOF만 보냈다. 이런 뜻으로 모여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 이런치 않다면 다 떼어낸다면 최소한 125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SOF가 전달돼야만 디바이스가 서스펜드에 들어가지 않고 깨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이스피드를 얘기할 때 하이스피드에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시그널링을 할까? 풀스피드, 로우스피드와 무엇이 다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위주로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하이스피드는 기존에 우리가 풀스피드나 로우스피드에서 사용했던 전압과 다르게 하이스피드는 굉장히 낮은 전압을 씁니다. 굉장히 낮은 전압을 써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전압 시그널의 폭이 너무 낮아서 얼핏 보면 우리가 디텍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전압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보시면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SE0 동일하죠. 자, 근데 우리 하이스피드에서는 이렇게 D 플러스가 올라가고 D 마이너스가 내려간 거를 디퍼런스 1 이 상태를 우리가 데이터 J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상태를 데이터 K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시그널을 우리가 잘 봤을 때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SE0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자 여기서는 풀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풀스피드 아이들이었죠. 이때는 SE0에서 풀스피드 아이들은 자 D 플러스가 올라가고 D 마이너스가 떨어졌을 때를 풀스피드 아이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하이스피드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이스피드는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하이스피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풀스피드는 이렇게 하나의 시그널이 올라가 있는, 또는 로우 스피드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D-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었지만, 하이스피드는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스피드와 풀스피드 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상당히 이 전압 시그널을 잘 봐야 돼요. 전압의 높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풀스피드와 하이스피드 간에는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핸드쉐이킹이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첩K, 첩J, 첩K 이렇게 다소 작은 신호의 첩K, 첩J, 첩K라고 하는 신호를 번갈아 가면서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풀스피드에서 하이스피드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하이스피드로 통신을 하다가 어떤 디바이스가 풀스피드 서스펜드 상태 또는 리셋 상태, 이 두 가지로 전환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두실 거는 하이스피드 장치는 처음에 장치가 연결되면 처음부터 하이스피드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이스피드는 장치가 연결되면 먼저 풀스피드를 가집니다. 모든 우리가 USB 하이스피드 장치는 풀스피드 상태를 먼저 가진 다음에 일정 프로토콜을 거친 뒤에 하이스피드가 되죠. 이렇게 하이스피드가 되고 나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는 리셋이라고 하는 실제 신호를 우리가 통해서 하이스피드가 리셋되는, 그러다가 다시 또 하이스피드로 또 돌아오는, 즉 리셋이 되면 풀스피드로 갔다가 다시 또 첩 신호를 통해서 하이스피드 들어가는, 위에서 보셨던 이 그림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하이스피드가 풀스피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에서 보시면 풀스피드 서스펜드 유유 상태, 즉 풀스피드 아이들 상태를 먼저 갔다가 풀스피드 아이들 상태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서스펜드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이스피드에서는 하이스피드 서스펜드라는 건 없어요. 하이스피드에서는 풀스피드 서스펜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먼저 하이스피드가 풀스피드로 바뀌었다가 풀스피드가 풀스피드 아이들, 서스펜드 아이들로 바뀐다는 거죠. 그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풀스피드 리즘 신호를 통해서 깨어난 뒤에 다시 하이스피드 아이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소 복잡하죠. 이와 같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풀스피드와 하이스피드 간에 이렇게 계속 변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스피드는 우리 싱크에 해당하는 신호, 앞에서 배웠던 00000001이라고 하는 그 8비트의 싱크 신호가 보시는 것처럼 32비트, 즉 30비트의 KJ와 그리고 KK에 이어진 32비트의 싱크 신호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EOP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그 시그널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트랜스퍼와 SI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통상 우리가 D 플러스 D 마이너스의 차등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이 실제 데이터로 간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먼저 트랜스퍼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이것을 파이층에서 UTMI 또는 ULPI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프로토콜 내에서 적당하게 시리얼 비트로 변환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그와 같은 차등 신호가 적당한 시리얼 비트로 변환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호스트나 또는 디바이스 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패켓의 실제 디지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려갈 때 그리고 올라올 때 양쪽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USB 파이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차동 신호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스피드입니다. 자, 슈퍼스피드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먼저 하이스피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이스피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패켓을 여러 번에 걸쳐서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보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512바이트를 꽉 채워서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크가 올라왔죠? 다시 또 호스트는 두 번째 데이터를 또 보냈습니다. 512바이트 아크가 올라왔습니다.
또 호스트는 또 세 번째로 또 데이터를 또 보냈습니다. 아크 올라왔습니다. 자, 사실상 데이터를 보낼 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512바이트, 즉 4번이니까 얼마죠? 2048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웃 4번의 아웃 패켓과 아크 4번의 아크를 전송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지정된 대역폭을 사실 낭비하는 요소가 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이스피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슈퍼스피드로 올라오면서 왜 속도가 빨라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림처럼 자, 데이터가 연달아서 두 번에 걸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것도 1024바이트만큼 커진 데이터죠. 자, 한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대역폭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싶어도 꽉꽉 채워봤자 512바이트 이상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켓 하나를 보내거나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웃과 아크를 통해서 하나의 트랜잭션, 즉 세 번의 패켓을 주고받은 다음에 또 다시 세 번의 패켓을 주고받고 또 세 번의 패켓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야 됐지만, 슈퍼스피드에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데이터만 연달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또는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은 통신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핸드쉐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넘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버스트 통신 또는 흐름 제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USB 슈퍼스피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패켓만 연달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역폭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피드에서 역시 서스펜드를 막는 패켓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슈퍼스피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ITP라고 하는 패켓이 있습니다. ITP. 자, 이 ITP도 역시 시간을 잘 보시면 125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이스피드, USB 하이스피드와 마찬가지 시간 주기마다 한 번씩 ITP를 보냄으로써 슈퍼스피드 통신을 하고 있는 장치도 역시 서스펜드로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피드에서 이렇게 ITP를 보내지 않으면 똑같은 식이죠. 디바이스는 서스펜드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ITP를 보내는 거죠.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는 그만큼 깨어나는 것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잠들고 깨어나고 잠들고 깨어나는 게 만약에 횟수가 자주 되면 전체적인 어떤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통신 속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불필요하게 잠들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호스트는 이렇게 ITP를 자주 보내줌으로써 디바이스가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슈퍼스피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커넥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 트랜시버를 통해서 리시버를 거쳐서 수신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중간에 어떤 케이블을 거쳐서 통신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케이블을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채널을 거치게 되면 데이터가 일정 부분 변하게 되는 거죠. 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누워진다든지 또는 상쇄된다든지 신호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과 같은 현상에 의해서 데이터 신호가 약해지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복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슈퍼스피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복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간단하게 살펴볼 알고리즘은 보정된 알고리즘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임페시스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보시면 주파수가 낮은 쪽의 신호와 고주파수의 신호 중에서 고주파수 쪽의 신호가 많이 상쇄되거나 간섭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아예 변조를 해서 고주파수 신호의 진폭을 좀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받았을 때 상쇄되는 정도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알고리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알고리즘도 있죠. De-emphasis equaliz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변조하는데 반대로 저주파수로 내려오는 신호를 더 깎아버리는 겁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어차피 고주파수의 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주파수는 오히려 올라가 있고 고주파수는 떨어져 있으니까 진폭이 데이터의 의미가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면에 저주파수를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낮춰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나중에 받는 쪽에서 어떤 균일한 그런 진폭을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피드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신호 중에 우리가 LF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FPS는 어떤 USB 슈퍼스피드에 사용하는 정상적인 어떤 시그널, 데이터 통신하는 어떤 시퀀스 순서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순서열의 커맨드는 아닙니다. 얘는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요. 주파수는 굉장히 낮은 신호로서 어떤 데이터를 순수한 데이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급한 상황에서 데이터 링크상에서 어떤 급한 상황일 때 링크 단 양쪽 단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히 가공된 의미의 어떤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주파수를 가지지 않지만 특별한 용도의 신호를 보낼 때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링크가 만약에 양쪽의 포트가 데이터 통신을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 링크가 저전력 상태로 빠져 있다. 우리가 U1, U2 또는 U3라고 하는데 저전력 상태로 링크 상태가 빠져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전력 상태니까 어때요? 빠른 데이터 통신을 못하겠죠. 그럴 때는 어떤 상태로 빠져나와야 됩니까? U0 상태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U1, U2, U3와 같은 저전력 상태의 데이터 링크가 U0와 같은 원래 정상적인 링크 상태로 빠져나올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바로 LFPS와 같은 이런 시그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의 상태가 보통 때와 같이 데이터 통신이 원활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약속된 몇 가지 신호를 가지고 그 신호의 의미를 담아서 USB 링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링크는 최소 의미의 주기, 또 기본 의미의 시간, 최대 반복 시간, 이와 같은 3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용도로 씁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앞에 보신 것처럼 어떤 의미냐, 이 중에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트랜시버 블록 다이어그램과 리시버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건 통상적으로 데이터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거치는 이런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8B10B 인코딩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슈퍼스피드 플러스라고 하는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USB 통신에서는 보다 더 확장이 되었지만 이 시간에는 슈퍼스피드만 배우기 때문에 슈퍼스피드에서는 8B10B 인코딩 알고리즘을 씁니다. 자, 이 8B10B 인코딩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8비트의 데이터를 10비트의 데이터로 확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역폭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100%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80%만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역폭에서는 약간의 낭비가 존재하지만 그 낭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K코드, 그러니까 명령어도 보낼 수 있고 디코드, 우리가 데이터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양쪽의 데이터와 명령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코딩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8비트를 10비트로 바꿔서 차등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리시버 쪽은 당연히 들어오는 차등 신호를 나름대로 이제 클럭과 함께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10비를 8비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8비트의 데이터만 디스크램블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위단으로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K와 D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잠깐 연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8비트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신호를 어떻게든 이제 10비트로 확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8비의 10비는 결국 어떤 식이냐면 자, 4비트는 6비트로 3비트는 5비트로 확장하는 두 가지를 합성한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데이터는 6비트로 되어 있는 거를 5비트를 6비트로, 그 다음에 K 시그널은 보시는 것처럼 3비트를 4비트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양쪽의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K와 D라는 것은 각각 문자로 설명하는데요. 자,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이 앞에 D 문자는 앞에 있는 요 3비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비트, 요걸 각각 첨자로, 아래 첨자로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K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첨자는 뒤에 있는 5비트, 뒤에 있는 첨자는 앞에 있는 3비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첨자화 시켜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약간 헷갈리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헥사로 30이라고 하는 어떤 헥사 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헥사로 30은 D16.1로 표현한다는 거죠. D16.1.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이 뒤에 첨자 1이 여기 있는 요 1을 나타내고요. 앞에 첨자 16이 이 뒤에 있는 1 빵빵 빵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첨자 A가 뒤에 있는 5자리, 뒤에 있는 첨자 B가 앞에 있는 3비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RD-RD 플러스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슈퍼스피드에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8비트를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이것을 우리가 10비트로 변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비트를 변환할 때 그냥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헥사로 3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변환하거나 이렇게 변환하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어쨌든 8비트를 10비트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확장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다 특징을 보면 앞에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비트가 이렇게 4개가 연달아서 존재하는 경우에 어때요? 4개가 연달아 존재하는 경우가 없게끔 변환을 했죠. 이렇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동일한 비트가 이렇게 연달아 있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시그널로 바꾸게 되면 잘못하면 그 시그널을 오해할 수 있는, 우리가 감쇄라든지 어떤 보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데이터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의 어떤 정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비트가 같은 비트가 나타내는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능하면 배제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그냥 정해진 규칙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되는 건 아니고요. 표를 만들어 놨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이것 또는 이거를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왜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나타냈을까요?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 자, 그것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 다른 데이터를 연달아 보낸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자, 앞의 데이터와 뒤의 데이터를 같이 보낼 때 그 알고리즘의 각각의 데이터는 연달아서 1이나 0이 나타나는 횟수가 4번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 두 개가 붙어서 가는 경우에는 또다시 반복돼서 0이나 1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2개 이상의 데이터가 붙어서 가는 경우에도 역시 반복된 데이터 비트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측에서는 왼쪽 거 또는 오른쪽 거를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달리 바꿔가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한 번에 이걸 선택했으면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걸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였을 때 절대로 연속된 1이 또는 연속된 0이 여러 번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어떤 0이나 반복된 1이 자주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심볼과 순서열입니다. 자, USB 슈퍼스피드에서 사용되는 심볼과 순서열에는 즉 K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약속된 K 문자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K28.1 스킵이라고 하는 문자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 콤이라고 하는데요. 콤마 K28.5. 이 콤마는 뭐냐면 시작을 나타냅니다. USB 통신할 때마다 매번 시작을 나타내는 패킷이 바로 순서 문자열이 바로 콤이죠. 콤. 그래서 중요한 의미의 우리가 명령들을 보면 항상 이 콤이라는 명령을 먼저 가지고 콤 문자를 가지고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순서열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시퀀스라고 하는 순서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 T 시퀀스 순서열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순서대로 심볼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내요. 알려주고 있죠. 자,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심볼들입니다. 이때 맨 처음에는 콤마라고 하는 이 순서열의 문자가 먼저 심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련의 약속된 문자열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T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T 시퀀스. 슈퍼스피드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T 시퀀스라는 순서열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링크를 배울 때 LTSSM이라고 하는 링크 이제 머신의 어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배울 텐데 그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배우는 폴링이라는 단계에 링크가 들어가면 그때 수신 쪽에 RX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이 T 시퀀스라는 순서열이 반드시 사용이 되는데 이 T 시퀀스라는 순서열이 사용되는 모습을 캡처해 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폴링 LFPS 단계에서 폴링 RX 이퀄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퀀스 문자열이 나타내고 있죠. 이것을 캡처해서 봤더니 이런 식의 패턴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TS1 순서열, TS2 순서열. 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약속된 순서열입니다. TS1 순서열, TS2 순서열. 자, 이런 건 나중에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배울 텐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역시 우리가 USB 링크, 슈퍼스피드 링크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간에 주고받는 어떤 약속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명령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TS1 순서열, TS2 순서열이라고 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의미가 담겨져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순서열은 링크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나서 이제 막 형성되고 나서 이제 바로 통신하고 잘 때 뭐 이럴 때 거의 마지막 단계 때 많이 나타나는 순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앞으로 하나하나 더 배워가면서 조금씩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부족한 내용들은 USB 이북을 꼭 받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USB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소프트였습니다.